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68세 박찬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죠. 저희 아들 현태는 제가 38세에 어렵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에요. 젊은 시절 결혼은 일찍 했지만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포기할 즈음 찾아온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현태가 18살이 되던 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현태를 키워야 했죠.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현태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엄마,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현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꼭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현태가 32살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저한테 말도 잘 들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현태 오빠 잘 돌봐드릴게요. 지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렀는데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신혼집은 현태가 마련한 15평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죠. 저는 분당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마련한 집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저 같은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 또 아이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임신 기간 내내 지영이를 챙겨줬어요. 몸조리에 좋다는 음식도 해다 주고 병원 검진도 따라가고 했죠. 현태도 아내를 무척 잘 챙겼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드디어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작고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가 얼마나 예쁘던지요. 현태를 처음 낳았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엄마, 손자 어때요? 예쁘죠? 현태가 자랑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었구나 싶었거든요. 지영이도 산후조리를 잘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미역국도 끓여주고 집안일도 도와줬죠. 며느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현태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도 긴장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니, 현태야? 사실은 집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요. 현태는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15평 집에서 아기와 함께 살기가 너무 좁다는 거였어요. 아기 용품들이 늘어나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엄마 혼자 32평에서 사시는 게 너무 넓지 않으세요? 저희는 3명이니까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현태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저 혼자 살기에는 확실히 넓은 편이었고 신혼부부에게는 좁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엄마 집이랑 저희 집이랑 바꿔서 살면 어떨까요? 물론 명의는 그대로 두고 그냥 살기만 바꾸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현태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민준이가 넓은 곳에서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다. 제 대답을 들은 현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영이도 옆에서 고맙다고 인사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지영이의 말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설렜어요.
손자가 넓은 집에서 건강하게 자랄 생각을 하니까 기뻤죠. 32평 아파트는 햇볕도 잘 들고 놀이터도 가까워서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현태와 지영이도 무척 고마워했어요. 이사하는 날에도 계속 감사하다고 말했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무슨 보답? 가족끼리 이런 것 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착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예쁜 손자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거든요. 15평 아파트도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15평 아파트는 확실히 관리하기 편했어요. 청소할 공간도 줄어들었고 혼자 살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였죠. 무엇보다 손자 민준이가 넓은 집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가끔 현태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면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왔거든요. 엄마, 민준이가 요즘 뒤집기 연습하고 있어요. 넓은 거실에서 마음껏 굴러다닐 수 있어서 좋아해요. 현태의 목소리에서 아버지가 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영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는데 아기가 한 달 사이에 부쩍 자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얼굴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어머, 우리 민준이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민준이를 안아보니 정말 예뻤어요. 눈이 현태를 닮아서 또렷하고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이런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민준이가 넓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영이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여기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에 집보다 훨씬 작잖아요. 아니야, 전혀. 오히려 청소하기도 편하고 좋더라. 나 혼자 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실제로 그랬어요. 큰 집에서 혼자 지낼 때는 가끔 공허한 느낌이 들었는데 작은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지영이는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갔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 품에서 잘 놀아줬고요. 엄마, 다음 주에 민준이 예방접종 마치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준이 아픈 거 보기 싫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맞아야지. 현태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예방접종 날 저는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주사 맞고 나서 보채면 달래줄 생각에 장난감도 챙겨갔어요. 병원에서 민준이가 주사 맞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 때는 얼른 안아주고 싶었죠.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제가 민준이를 달래자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현태와 지영이도 고마워했죠. 어머님이 있으니까 민준이가 금세 진정되네요. 역시 할머니 손은 약손이야. 그런 말들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손자에게 도움이 되는 할머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무렵 지영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학 동창들이 민준이 보러 온다는 거였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 집에 와요. 민준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 좋겠네. 예쁜 민준이 자랑 많이 해라.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지영이가 친구들에게 민준이 자랑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거였죠. 사실 손자 자랑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젊은 친구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어른이 끼어들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도 오시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친구들끼리 모이는 자리라서요. 지영이가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끼리 편하게 놀아야지. 나 같은 늙은이가 끼어들면 재미없어질 텐데.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어요. 손자를 위해 집까지 바꿔줬는데 이런 자리에는 포함되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대가 다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평일에 민준이 보러 자주 가면 되겠다고 마음먹었죠. 며칠 후 현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영이 친구들이 민준이 보고 다들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겠지.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예쁜데. 그런데 친구들이 집도 너무 넓고 좋다고 감탄하더라고요. 아기 키우기에 최고의 환경이라고요. 현태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이네. 민준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서 할머니도 기뻐.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행복이 제 행복이었거든요. 현태도 계속 고마워했어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뭘.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명의는 제 것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언제쯤 정식으로 정리할 건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현태야, 진명의 이전은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니? 아,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급할 것 없잖아요. 현태의 대답이 조금 애매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집이니까 언제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환경에서 각자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저는 작은 집에서의 생활에 만족했고 현태 가족은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가끔 민준이 보러 갈 때마다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손자를 위해 내린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집을 바꾼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에는 현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전화 통화 시간도 예전보다 짧아졌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현태야, 민준이는 어때? 민준이도 잘 크고 있어요. 요즘 바빠서 전화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아. 바쁜 거 이해해. 현태의 목소리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육아 때문에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갓난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제가 민준이 보러 가겠다고 할 때였어요. 예전에는 언제든 환영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핑계를 대면서 만류하는 일이 많아졌죠. 엄마, 이번 주말에 민준이 보러 갈까? 아, 이번 주말은 민준이 예방접종 때문에 시간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시면 어떨까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갈게. 하지만 다음 주에 연락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영이가 몸살기가 있어서 민준이한테 옮길까봐 걱정돼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조심해야 할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지영이를 만났습니다.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몸살기가 있다고 했는데 멀쩡해 보였어요. 지영아. 여기서 웬일이야? 지영이가 저를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몸살은 다 나았니? 현태가 아파서 민준이한테 옮길까봐 걱정된다고 하던데. 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지영이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번 주말에 민준이 보러 가도 될까? 그게요. 이번 주말에는 친정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서요.
또 다른 핑계였어요. 저는 점점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친정 어머님이랑 같이 민준이 봐도 되는데 아무래도 두 분이 같이 계시면 민준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지영이는 얼른 자리를 뜨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마트에서 만났을 때 같이 장보기도 하고 차라도 한잔했을 텐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날 밤 현태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현태야, 오늘 지영이 마트에서 만났는데 많이 좋아 보이더라. 아, 그래요? 오늘 장 보러 나갔었나 보네요. 친정 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오신다면서? 네, 지영이가 요청해서요. 아무래도 육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현태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도 육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친정 어머니만 부르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도 민준이 돌봐줄 수 있는데 왜 친정 어머님만?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현태의 대답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가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죠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명절이었어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현태가 명절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미리 연락해서 준비할 것들 상의하곤 했는데 말이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현태야, 추석 때 어떻게 할 거니? 아, 추석이요? 저희는 조용히 집에서 지낼 것 같아요. 그럼 엄마도 같이 지내면 되겠네. 그게요. 민준이가 아직 어려서 사람 많으면 힘들어해요. 이번에는 저희끼리 지내려고요. 또 거절당했어요. 명절에도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무렵부터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제가 집을 바꿔준 것 때문에 현태와 지영이가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화도 덜하고 만나자는 말도 자제했어요. 현태 가족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하지만 거리를 둘수록 연락은 더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현태에서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느 날 동네 친구 순자 언니가 물어봤어요. 찬미야, 요즘 현태 소식은 어때? 민준이 잘 크고 있니?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연락이 좀 뜸해서 잘 모르겠지만요. 뭐, 젊은 부부들은 바쁘잖아. 이해해야지. 순자 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손자를 위해 집을 바꿔준 건 잘한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서먹한 관계가 몇 달 더 지속되었어요. 저는 현태 가족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연락을 자제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첫걸음만은 언제 뗐는지, 첫말은 뭐였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드디어 이사 왔네요. 돌아보니 현태가 한 중년 여성과 함께 이삿짐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 여성은 지영이와 닮은 구석이 있어서 한눈에 안사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삿짐차에서 나오는 짐들을 보니 확실히 누군가가 이사를 오는 게 맞았거든요. 현태가 정말 효자구나.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고
지영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현태와 지영이가 장모를 모시고 살기로 한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현태와 지영이가 저와 거리를 둔 이유, 자꾸 핑계를 대며 만나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말이에요. 처음부터 장모를 모시고 살 계획이었던 거죠. 버스가 와도 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현태가 장모의 짐을 나르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자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내어준 집에서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울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났거든요. 현태가 집을 바꾸자고 했을 때 민준이 때문이라고 했던 말들이요. 엄마 혼자 32평에서 사시는 게 너무 넓지 않으세요? 저희는 3명이니까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장모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현태야, 어제 안사돈 이사 오시는 거 봤어. 전화 너머로 현태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 엄마, 보셨구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부터 계획한 거니? 그게요, 갑자기 결정된 거예요. 장모님이 혼자 사시기 외로워하셔서요. 현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죠. 갑자기라고? 그럼 나한테 집 바꾸자고 할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민준이 때문에 바꾼 거 맞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이삿짐의 양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현태야, 솔직히 말해봐. 처음부터 장모님 모시고 살 생각이었던 거지?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현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였죠. 엄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니? 그럼 뭐야?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외로워하시고 지영이도 육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태의 변명을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집을 뺏어간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장모님 모시고 살 거니까 집 바꿔달라고 솔직히 말했으면 됐잖아. 그러면 엄마가 싫어하실까 봐요. 싫어하기는 뭘 싫어해. 나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다른 문제야. 전화 통화 내내 현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날 오후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전화드려요. 무슨 오해? 저희가 처음부터 엄마를 모시고 살 계획이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갑자기 결정된 거예요. 지영이도 현태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해봐. 안사돈이 살던 집은 어떤 집이었는데? 그게요, 반지하 빌라였어요. 좀 오래되고 습하고. 지영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장모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딸과 사위를 부추겨서 저와 거리를 두게 만든 거였어요. 그럼 너희 엄마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갑자기. 지영아, 나도 바보 아니야. 이사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갑자기가 어디 있어? 지영이도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손자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집까지 내어줬는데 알고 보니 장모를 위한 거였던 거죠. 더 화가 난 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를 바보 취급하며 속인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 현태와 지영이가 저와 거리를 둔 건지 말이에요.
장모와 시어머니가 같이 자주 만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저를 배제시킨 거였던 거죠. 제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동안 현태 가족은 장모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자리는 이미 장모가 차지한 상태였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섞이면서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화가 나는 것도 맞고 서운한 것도 맞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언니, 나 좀 만날 수 있어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찬미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순자 언니를 만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현태가 장모를 모시고 살기 위해 집을 바꾸자고 했다는 것, 저를 속이고 거짓말했다는 것들을 말이에요. 뭐라고?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속인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민준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장모 때문이었던 거죠. 순자 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니, 그럼 너를 완전히 이용한 거잖아. 집까지 내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당하다니.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순진한 게 아니라 착한 거지. 손자 위한다는 마음에 그런 거였는데 그걸 이용하다니. 순자 언니도 화를 내주니까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현태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통화 후에 생각해봤는데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기야 누가 못하겠니?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처음에 말씀 안 드린 건 정말 잘못했어요. 현태의 목소리에서는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이미 너무 실망한 상태였어요. 현태야, 사과는 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뭘 어떻게 해요? 집 문제 말이야. 명의는 내 거고 너희는 거기서 장모까지 모시고 살고 있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현태가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건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의는 그대로 두고요. 원래 계획은 민준이 때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장모 때문이었잖아. 상황이 달라진 거지. 하지만 민준이도 있고 장모님도 계시고 지금 이사하기는 어려워요. 현태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지영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예뻤지만 지영이를 보는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 제대로 안 드린 게 잘못이었어요. 지영아, 앉아.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지영이가 앉자 민준이가 제게 손을 뻗었어요. 할머니를 알아본 거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영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정말 얼마 전에 결정된 거예요. 엄마가 혼자 사시기 너무 외로워하셔서요. 외로워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혼자 살고 있거든. 지영이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건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집도 더욱 열악해서 더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집을 양보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집 바꾼 이후로 연락도 엄청 뜸해졌잖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지영이가 할 말을 잃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사과는 됐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 말이야. 명의는 내 것인데 너희가 안사동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지영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도 같이 사실래요? 집이 넓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장모와 시어머니가 한 집에서 같이 살라는 거였거든요. 지영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영이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지영이가 간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이에요. 명의는 제 것이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손자와도 완전히 멀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했고요. 며칠 후 현태와 지영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분당 집을 저희에게 명예 이전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럼 분당 집은 너희가 가지면서 안사돈도 같이 살게 되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 15평 아파트에서 계속 살라는 거야? 아니면 엄마도 15평 집 팔고 같이 들어와서 사셔도 돼요. 방 하나 남는 거 드릴게요. 현태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점점 화가 났어요. 분당 집은 자기들이 갖고 저는 구석방 하나 얻어서 살라는 거였거든요. 현태야, 너 지금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보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야? 집은 너희 명의로 하고 나는 얹혀 살게 하겠다는 거야? 그때까지 저는 정말 참고 있었는데 그 순간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를 이용해 놓고 이제는 명의까지 가져가려고 하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현태와 지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정말 오랫동안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거든요. 이용당했다는 사실도 억울한데 이제는 명의까지 가져가려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거든요. 뭔가 제대로 된 응징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혹시 32평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분당 어느 단지신가요? 제가 아파트 정보를 말해주자 부동산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 그 단지면 지금 시세가 8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7억 8천 정도에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거든요. 혹시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빨리 팔릴까요? 요즘 그 단지 매물이 잘 안 나와서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현태 가족이 여행을 간다고 했던 얘기가 생각났거든요. 며칠 후 현태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현태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여전히 어색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러고 보니 지영이가 여행 가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계획 세웠니? 아, 그거요? 베트남으로 4박 5일 정도 다녀올까 해요. 장모님도 같이 가기로 했고요. 너무 외로워하셔서 안사돈이 외로워해서 모시고 간다는 말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을 꾹 숨기고 차분하게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 그럼 언제쯤 갈 예정이야?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4박 5일이면 제가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 좋겠네.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니까 재미있게 다녀와. 네, 그런데 엄마는 괜찮으세요? 민준이도 못 보고. 괜찮아, 괜찮아. 여행 다녀와서 보면 되지. 사진 많이 찍어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부동산에 다시 연락해서 금매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7억 8천에 금매로 내놓을게요. 조건은 현금 거래고 일주일 안에 계약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면 바로 나갈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포장 이사 가능한가요? 32평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하는 건데요. 네,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제가 지영이 어머니가 살던 빌라 주소를 말해주자 직원이 확인해줬어요.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32평 아파트 여분 열쇠를 확인한 거죠. 다행히 현태가 결혼할 때 준 여분 열쇠를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월요일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가 나타났는데요. 현금으로 7억 8천에 바로 계약하겠다고 해요. 정말요? 그럼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내일 오전에 계약하고 목요일에 잔금 치르면 됩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 현태 가족이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지금 공항 가는 중이에요. 잘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민준이 아프지 않게 잘 챙겨라. 현태 가족이 출국한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가격에 잘 파셨네요. 감사해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집 팔았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다 계획이 있어서요. 목요일에 이삿짐 센터 오는데 같이 가서 봐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현태한테는 말했어? 아니요, 여행 갔을 때 하려고요. 순자 언니도 제 계획을 듣고 나서는 통쾌해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 해. 너무 당하고만 있었어. 목요일 아침 일찍 순자 언니와 함께 32평 아파트로 향했어요. 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태 가족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지영이 어머니 것으로 보이는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고 작은 방에는 안사돈의 침대와 옷장이 있었어요. 정말로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던 거죠. 찬미야, 이거 봐. 정말 장모를 위해서 집 바꾼 게 확실하네. 순자 언니가 화를 내는 것을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해서 짐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짐을 다 포장해 주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짐을 포장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어요. 현태와 지영이의 결혼 사진, 민준이 사진, 그리고 지영이 어머니의 개인 물품들까지요. 이 짐들을 어디로 가져다 드릴까요? 시흥의 삼정빌라로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오후에 빌라에 도착해서 짐들을 모두 내려놓았어요. 1층 작은 빌라 앞에 32평 아파트에서 나온 짐들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짐 주인분한테는 연락드렸나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곧 연락 올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순자 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기분이 후련했어요. 찬미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그래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토요일 저녁 현태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일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대되더라고요. 토요일 저녁 8시쯤 현태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왔어요. 여행에서 막 돌아온 모양이었거든요. 엄마, 큰일 났어요. 집 문이 안 열려요. 현태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안 열린다고?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비밀번호도 맞는데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집안이 텅 비어 보여요. 아, 그거 내가 집 팔아버렸거든. 전화 너머로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현태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응, 맞아. 7억 8천에 팔았어. 금매로 내놨더니 바로 나가더라.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설마 정말로. 장난 아니야. 진짜 팔았어. 목요일에 잔금까지 다 받았고, 현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 짐은 어디 있어요? 민준이 물건들도 장모님 짐도 다 어디 갔어요? 아, 그거 다 지영이 엄마 빌라 앞에 갖다 놨어.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낸 거지. 그때 전화 너머로 지영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다급하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현태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미리 말하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미리 말했니? 장모 모시고 살 거라고? 그건 그렇지만은 무슨 소리야? 너희들도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정말 상쾌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30분 후에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민준이? 민준이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키우면 되지.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해? 어머님이 너무 하세요. 그래도 손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있었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한다고? 그럼 너희들이 나한테 한 건 뭐야?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용한 건 괜찮고?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집 문제만큼은 이미 계약 끝났어.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날 밤 현태와 지영이 그리고 안사돈으로부터 총 20통이 넘는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일요일 아침 현태가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무슨 기회? 집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돈 대출받아서라도. 현태의 모습을 보니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현태야, 이미 끝난 일이야. 새 집주인이 다음 주에 이사 온다고 하더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다시 15평 집으로 들어가던지. 이미 그 집도 너희를 위해 다 비워놨다. 비번도 그대로야.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현태가 민준이를 들먹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준이 걱정은 부모인 너희들이 하는 거야.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해? 그날 오후 안사돈이 찾아왔어요. 사돈, 지영이 어머니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우리 서로 어른끼리 대화를 좀 해봅시다. 안사돈이 앉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일은 우리 지영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이렇게까지라니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버리시고 짐을 다 내다 버리시고. 안사돈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잠깐만요. 짐을 내다 버렸다고요? 제가 어머님 원래 집 앞에 갖다 드렸는데요. 그게 그렇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많이 다르죠. 버린 것과 원래 자리에 갖다 놓은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사돈은 뭔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돈, 애초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사돈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였던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지영이랑 현태가 저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도 결국은 사돈 때문이었잖아요. 안사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수를 하시는 게 옳은 일인가요? 복수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준 거예요. 받은 만큼이라니요? 저를 이용하고 속인 만큼 저도 그대로 돌려준 거죠. 그날 안사돈이 돌아간 후 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유럽 여행 상품 중에 가장 좋은 걸로 예약하고 싶어요. 몇 분이서 가실 건가요? 저 혼자요. 15일 정도로 길게 가고 싶어요. 집한 돈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현태 가족 눈치 보느라 못했던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말이에요. 한 주가 지나고 현태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현태야,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야. 나한테 해준 만큼 해줬을 뿐이란다. 현태가 할 말을 잃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유럽으로 떠나는 비행기표를 들고 있으니까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순자 언니가 공항까지 배웅 나와줬어요. 찬미야, 정말 잘했어. 앞으로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
고마워요, 언니. 이제 정말 자유해요. 비행기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후련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현태와 지영이는 결국 15평 아파트로 들어가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안사돈과 함께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는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위해서 살기로 했거든요.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용당하지 마시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세요. 나에게 해준 만큼만 돌려주는 것, 그게 세상 사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